문학 개념은 꺼냈죠? 일단 오늘의 문학 개념의 목표는 시상 전개까지 보는 거예요. 수사 보고 시상 전개 보면 아마 시가 끝나게 될 겁니다. 이미지까지 보면 이 시가 끝나.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서답형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음 주 중간 정도에는 그 소설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의 목표는 그 이미지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인데,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해보죠. 수사부터. 수사는 표현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보통 표현 방법 하면 비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볼, 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대비, 대조. 일단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했는데, 대비는 단순하게 이거는 차이를 말하는 거야. 차이. 얘는 대립 혹은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비 안에 대조가 들어있는 걸로.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는 대상을 제시하는 것. 푸른 바다 위 하얀 갈매기라고 하면 여기 색채 대비라고 얘기를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푸른색과 하얀색의 차이.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부각이 되는 거죠. 색채 대비. 이런 거는 대조라고 볼 수 있겠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대조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문 문제에서 뭐 대조, 보고, 대꾸 이렇게 표현 방법 관련해서 보기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대꾸. 대꾸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야.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통사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통사 구조,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쉽게 처리하면 이거 어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순이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면 그것이 이제 대꾸가 되는데, 그럼 이제 어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우리 일반적으로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죽을 뜬다. 이런 거죠. 그러면 문장 구조나 혹은 동사 구조가 같거나 유사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거든. 우리 문법에서 형식 형태소 얘기했죠. 형식 형태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형식 형태소가 어떤 역할? 다음에 꼭 주말 때 얘기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그래서 거기 형식 형태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조사, 접사, 어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이거는 조사죠. 여기 세모 친 것도 조사네. 그 다음에 네모 친 거는 어미.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 정리하면 같은 기능을 하는, 같은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뭐냐, 뭘 보느냐, 조사 혹은 어미.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사 어미가 이렇게 나열될 때, 조사 어미가 나열될 때 우리는 대꾸라고 봅니다. 나열까지 쓸까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연세. 이거 예를 한번 좀 볼까? 너무 마음이 급하네. 여기는 이제 수식인 거죠. 굽은 길, 고든 길, 그 다음에
개, 이거 어미죠? 그 다음에 고, 이렇게. 여기에서는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깨어져도 노래하지 않는 부정표현, 그 다음에. 이건 바로 부정표현, 부정표현. 여기에서 이제 대꾸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연세. 앞부분의 끝을 뒷부분의 처음으로 삼아 표현을 이어가는 것. 이 부분이죠. 꿈 따라 걸어온 길. 그 다음에 웹단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이게 바로 연세야.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두 예에서 바로 연이어져 나오잖아. 여기에 다른 표현이 꿈을 따라 걸어온 길. 그 걸어온 길에 해도 상관이 없고 뭐 그 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웹단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무언가 하나 들어있어도 그것도 이제 연세로 된다는 거. 그 다음 서리는 여러 번 설명했죠. 서리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서리라고 하면 반드시 뭘 할 수 있어야 돼? 평서문을 바꿔낼 수 있어야 돼. 이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문장 끝이 일단 뭐야? 의문문이야. 질문 형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장 끝이 뭐로 끝날 때 질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거 이제 한번 써봐. 우리가 이제 외우기로 했던 거 한번 어디로 써봐. 질문 형식 문장 끝이 이런 것들로 끝나면 이제 질문 형식. 그런데 이제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 질문의 의도가 없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평서문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죠. 평서문으로 전환. 그래야 그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 일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거 바꾸면 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잊을 수 없다를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긍정적 의미를 바꾸면 자꾸 생각난다, 계속 생각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있으랴.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되겠어?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야? 가장 사랑스럽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지금 서적 표현을 봤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도치. 문장은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감기 걸렸어. 미안해요. 다시. 문장 성분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뒤바꾼데 일단 우리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했어?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동사, 서술어. 1차적으로는 도치는 이제 서술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원래는 서술어가 어디 오는데? 문장 끝에 오는데 문장 가운데로 오게 되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꾸미는 관계입니다. 오늘 아마 품사에서 꾸미는 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관형사가 꾸미는 것, 그 다음에 부사가 꾸미는 것이 각각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의 위치가 이제 뒤바뀔 때, 그런 걸 이제 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례에서도 지금 서술어의 위치, 기다린다. 원래 문장을 바꾸면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오리다. 그럼 이거 뒤에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인께서 부르시면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치는 서술어의 위치를 확인해 주면 좋겠다. 써놔야지. 써야지. 물론 우리 친구들 잘 쓰지만 써야 쓰죠. 맞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 서술의 위치가 1차적으로 도치와 관련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치는 크게 문제돼? 왜 안 나와? 그 다음에 행간걸침이에요. 일단 시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행, 연, 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행간걸침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행이 이어져 있을 때 지금 이 행과 이 행 사이에 이 부분에
부분에 오는 것이 행간걸침이에요. 그 행간걸침은 얘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행하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행간걸침은 이게 중요한 거야. 해석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함축적 의미를 띌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의미를 띌 수 있다. 행간걸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의미 단위절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든 소리는 고든 이 부분이 강조가 될 수 있고 혹은 이 부분이 강조가 될 수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지. 껍질을 깨서 부순다면 혹은 깨부순다면 이렇게 둘 다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행간걸침은 해석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강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점층. 점층에다가 동그라미 쳐줄까? 우리가 지금 이제 수사에서 보면 아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점층일 거야. 그 점층은 심화, 확장, 이렇게 심화, 확장.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표현이 늘어. 점층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형태적 점층과 하나는 내용적 점층이 되는데 얘는 쉬워요. 형태적 점층은 요거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표현이 자꾸 늘어. 그런데 이제 내용적 점층은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거지. 볼까? 첫 번째, 간다. 나는 간다. 드디어 나는 그곳으로 간다. 지금 얘가 바로 형태적 점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 간다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두 개가 추가가 됐어. 표현이 늘어. 이런 것이 이제 형태적 점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내용적 점층이 되는 거야. 심화 확장이야. 하루, 한 달, 그 다음에 1년. 의미적인 거죠. 됐어? 넘어갑니다. 반어. 반어에다가 별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설도 나오죠? 역설에다가도 별표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를 감상할 때 제가 특별하게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좀 묻긴 하지. 왜냐면 그 해설지를 보면 표현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 있고 하니까 그거 이제 공부하라는 의미로 그거는 이제 묻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 전체를 감상하는 것 혹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을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작품을 설명을 할 때 표현 방법은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기본이야.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따져보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표현 방법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를 감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 두 개가 있어. 표현 방법. 그 두 개가 바로 역설하고 반어예요. 반어와 역설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 파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를 볼 때 지금 연 단위로 보지 않고 문장 단위로 보기했죠.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따져보는 거야. 그 문장의 의미를 왜 따져보냐면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지. 반어는 되게 쉬워. 아니, 사실 반어가 가장 어렵죠.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참 잘했어요 라는 표현이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단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냐면 상황 파악이 전제가 돼야 돼. 그런데 상황 파악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잘 익혀가기로 한 거, 연습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 감상과 관련해서 되게 오랜 시간 설명을 했잖아. 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습이었던 거지.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 반대되는 의미를 띠네. 상황에 반대되는 의미야. 그럼 당연히 그런 게 반어가 되는 거지.
볼게요. 실제 마음과 반대로 표현, 논리적 모순은 없다. 그럼 논리적 모순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논리적 모순은 역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반어와 역설 헷갈리거든. 보통 뭐 이 역설을 왜 그런 거냐면 역설을 단순하게 중학교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말이 안 되는 것. 그런데 고사리 같은 손이 고사리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역설이라고 해? 아니야. 그러니까 역설의 정확한 개념을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럼 역설은 바로 논리적 모순입니다. 모순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창가방패 아시죠? 장사하는 사람이 야, 이 방패로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어. 이 창으로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이 충돌될 때, 두 가지 내용이 충돌되는 것을 논리적 모순, 이제 표현 방법으로 보면 역설이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긍정 부정이 얘기가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반어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는 이걸 누워 지냈대.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아, 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누워 지냈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아, 그러면은 병 걸린 거네. 청사병. 헤어지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병이 오는 거. 연주처럼 빛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부분이네. 지금 네가 누워서 지내는 게 편히 누울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지. 지금 몸져 놓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 편히.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상황에 맞지 않네. 그래서 반어.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반어와 역설은 선택지에 꼭 나오는 그 작품이 있다면 반어와 역설만큼은 꼭 나오니 이거는 우리가 내용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예요.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울며 지내기에 창 안에 얕게 든 잠을 이 부분이야. 결국에는 얕게 든 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잠을 간신히 든 거지. 잠을 못 자다 간신히 든 거야. 그런데 알뜨리도 우리 보통 알뜰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때 많이 써? 긍정적일 때 쓰니 부정적일 때 써? 긍정적일 때 쓰는 거지. 알뜰하다라는 긍정적일 때 얘기를 합니다. 깨우는 거다. 내가 간신히 든 잠을 지금 칭찬의 의미로 알뜨리를 쓴 거라. 맞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칭찬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반어가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인 거죠. 얕게 든 잠, 간신히 든 잠을 잘 깨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반어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반어가 사실 역설보다 좀 더 어려운 겁니다. 상황 판단,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반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역설. 역설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역설에서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읽어볼게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함께 존재하는 표현인데 이거야. 그 이면에는 진실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 역설법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것까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서리를 볼 때 우리가 평서문을 바꾸기로 했던 것처럼 역설을 보면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고민하는 거. 볼게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거잖아. 함께하는 거지. 그런데 이별은 함께하지 않는 거야. 양립할 수 없는 대상들인 거죠. 근데 이걸 같은 문장에서 한 문장에서 썼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모순이 되고 역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선 한번 생각해봐. 사랑을 위해서는 왜 이별이 필요한 걸까? 응?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것이 이제 서로의 관계를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사랑을 모르죠.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뭐 남친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딱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거니까. 근데 이제 나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0대 중후반부터의 사랑은 조금 이제 느낌이 달라.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해보면은 사실 되게 이제 어떤 마음이 맞는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맞아. 계속 있고 싶어. 근데 사실 이게 착각이거든. 많이 통할 수 있을 수가 없어. 왜냐? 내가 만약에 20대 때 만났다고 쳐봐. 그럼 최소한 서로 20년간 서로 다른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지. 그럼 결국에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뭐만 보여? 같은 것만 보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꼭 그래서 여러 번 그 연애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름방학 때도 최소한 연애는 10번 이상 하십시오. 뭐 1년에 두세를 만나 상관이 없어. 여러 명을 만나봐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도 알아. 그리고 상대에게 어느 선까지 요구할 수 있고 나에게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고. 한두 번의 어떤 그 관계로서 혹은 뭐 사귐으로서 이게 물론 이제 평생 갈 이유도 없죠. 뭐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는 만나면 이런 느낌이야. 뭐 어떤 게 크가 작다 이게 아니라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그런데 이제 지나보면 점점 어떻게 돼? 이 공통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걸 느껴. 그럼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상대가 달라진 것 같은 거야. 얘 달라졌어. 전에는 안 그랬더니. 뭘 안 그래? 맞춰준 거지. 좋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좀 인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있으면 그게 안 보여.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물론 소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춘향이 얘기랑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거든.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건 이 둘에게는 뭐가 없냐면 서로 분리된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이몽룡과 성춘향의 경우는 인위적이긴 하지만 서로 분리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보고 해보니 내가 정말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사람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그러지 못하니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새 경향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제 대학에 가면 일단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을 만나려고 한대. 왜냐면 군대 가게 되면 인위적으로 헤어져야 되잖아. 그거를 견디는 거 쉽지 않죠. 물론 그것을 여자친구가 잘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 둘의 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분리되는 시간조차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그 사랑이 뭐 진정한 사랑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꼭 복학생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동년배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동년배 만나보고 오빠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연하도 만나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 좋아해요. 서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다음 두 번째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사례보다는 두 번째 사례로서 우리가 역설법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밤에 왜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사랑과 이별이 내용적으로 모순이라면 여기에서는 외로움과 황홀함. 그 외로운 것은 어떤 정서야? 긍정적 정서야? 부정적 정서야? 그 외로움은 부정적 정서야. 그런데 황홀하다는 것은 긍정적 정서인 거거든. 이 둘의 충돌 때문에 역설이 되는 거야. 다시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얘가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정서의 모순이지. 또 뭐 줄 수 있느냐면 이미지의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역설이 돼요.
저건 왜 그런 거냐면 내용이 저 유리창이라는 시는 중학교 때 좀 볼만한 시인 것 같던데 여러분들 유리창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 몰라? 이게 아이가 죽었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창을 봤더니 지금과 같은 때지 창에 입김이 서려. 근데 이 입김이 마치 죽은 아이의 모습과 겹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거든. 그래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왜 외로워? 죽은 아이를 떠오르게. 근데 왜 황홀해? 죽은 아이를 만나게도 해줘.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법을 보면 그것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객관화. 화자 자신이 직접 관련된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객관화는 나와의 거리 유지인 거죠. 그럼 나와의 거리 왜 나와 거리를 유지하겠어? 나를 제대로 좀 보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한 거야. 나를 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거와 관련되는 거야? 성찰과 관련되는 거야. 나와의 거리 유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나를 본다고? 그럼 이제 성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보면.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30 먹은 사내 하나가, 그래, 화자가 시인인 거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성찰하고 있는 거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우물 속을 본다는 얘기는 그 우물에 나도 비춰지는 거잖아. 그 이때 사나이는 결국 누구겠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 화자가 되는 거지. 나를 사나이라고 표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돌아보는 것. 결국 성찰. 객관화한다는 얘기는 나를 성찰하기 위한 거리두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음보. 밑에 음보랑 음수를 짝으로 묶어주세요. 이거 매번 여러 번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안 외워.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1학년 때 정말 많이 써먹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보, 호흡 단위를 일정하게 맞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미 구간 혹은 의미 단위, 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문장이라고 써요. 쉽게 한 문장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가요? 혹은 몇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는가가 바로 음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음보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 기억할 만한 음보 두 가지밖에 없어. 3음보 아니면 4음보입니다. 나머지 음보가 없어. 우리가 보는 음보가. 그럼 이제 요거를 기억하는 거야. 3음보나 4음보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음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서 의미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 세 덩어리가 반드시 일렬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의미 구간, 하나의 의미다, 완결된 의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4음보는 4개가 되겠지. 내가 왜 음보랑 음수랑 짝을 매러 보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음수를 봅니다. 음수,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추는데 결국 음보율, 음수율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이제 운율, 이거 기억해 주세요. 시에서 운율 형성은 무조건 뭐야? 시에서의 운율은
시에서의 운율은 무조건 뭐야? 반복이야. 무조건 반복되면 운율입니다. 물론 이미지의 반복은 운율이 아니에요. 무조건 반복이 되면 뭐든 반복이 되면 운율이야. 그래서 음보율, 덩어리가 반복이 돼. 음수율, 글자 수가 반복이 돼. 그럼 왜 음보율하고 음수율하고 짝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삼음보라고 치자. 삼음보율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세 개, 또 세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게 덩어리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어? 이 안에 글자 수가 들어있는 거잖아. 덩어리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 수도 반복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음보율이랑 음수율이 세트야. 음보율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음수율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음보율, 음수율 세트가 되는데 음보율 다시 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 삼음보 대표적인 거야. 대표적으로 삼음보에는 7, 5조가 있습니다. 조는 이제 글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7자, 5글자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음번은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보여줍니다.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가 반복돼. 그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무슨 말이냐면 7, 5조야. 6개, 4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혹은 6개, 6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꼭 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의문이 생기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사음보, 삼음보. 그런데 사음보부터 볼게요. 사음보는 3, 4조, 4, 4조. 아, 여기가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렇게 이제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되는 거다. 라고 본다면 그럼 7, 5조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7, 5조는 5글자, 7자인데 이거 두 개, 지금 저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덩어리인데 삼음보래. 왜 그런 거냐면 요 앞부분입니다. 요 앞부분이 이건 뒤에는 대체적으로 5야. 그런데 앞부분이 3글자, 4글자. 그러면 3글자, 4글자 어떻게 돼야 돼? 3글자, 4글자, 5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나타나야지. 그리고 삼음보에 3, 4, 5조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떨 때는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3글자, 4글자 여기에는 규칙성이 없어. 그런데 합쳐보니까 7글자가 되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5글자, 2글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7, 5조는 삼음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얘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만약에 이 작품이니까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모든 작품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 작품이 한 작품이 4음보의 음보율을 보여준대. 그럼 걔를 3개로 나눠봐. 3개로 나눌 수 있으면 걔 4음보가 아닌 거잖아. 지금 4음보라는 얘기는 3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남아야 돼. 그러니까 안 나눠진다. 마찬가지로 3음보를 4음보로 나눠봐. 안 나눠지면 당연히 3음보가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음보는 2개밖에 없습니다. 3음보, 4음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음수율은 3음보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현대시에서는 7호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음보에서는 딱 저거밖에 없어. 저거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음보와 음수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하네. 여기 한 글자가 빠졌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할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이렇게 묶어서 7, 묶어서 7, 뒤에 5. 그렇죠? 그래서 얘는 4음보, 얘는 3음보. 지금 음수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리오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하나, 둘, 셋, 3음보에 지금 4, 3,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5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시조랑 비슷하죠? 요자 앞마다는 동서가 살짝 펴. 이렇게 이제 끊어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서답형 문제는 과제예요. 집에서 다 해보세요. 얼마 안 돼요.
거기서는 이제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 타겟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좀 넘어가서 시상 전개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시상전개 방식. 시상전개 방식은 시를 완성해 나가는 부분적 전체적 질서, 말 그대로 그냥 순서야, 순서. 어떤 순서로 시상이,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 혹은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는 시간의 흐름, 어렵지 않겠죠? 시간의 순차적 변화에 따라 오늘 딱 했던 거네. 아까 전에 뭐 얘기했어? 순행적 구성, 혹은 순차적 구성, 혹은 추보식 구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서는 뭐가 포인트겠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표현 뭐겠어?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표현, 이게 시간이 흘렀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지금도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 내가 무슨 생각할 때 단 1초라도 흐른단 말이야. 그런데 시에서 말하는 시간의 흐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이야. 그러면 오전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돼. 거기서 끝났어. 그럼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야. 모두 나와야 되는 거냐면 점심과 관련되는 표현이 나와야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여기에서는 그러는 동안에 바로 이 부분이죠. 36회가 지나갔다. 저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36회라는 거는 의미 있는 숫자지. 조금 그런 것들, 지금 이제 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 이 인간의 삶이 결국엔 기록이 되면 뭐야 그게? 인간의 삶이 기록이 되면 뭐야? 역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역사와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문학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36년과 관련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제강점기죠. 언제 우리가 해방, 광복? 1945년이잖아. 그럼 36년을 빼면 언제 한일합방한 거야? 그 해부터 하는 거니까 1910년입니다. 1910년부터 해서 한일합방이 그때부터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난 다음 이제 광복이 된 거죠. 해방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작품에서는 역사적 지식이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간의 이동. 공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장소죠? 그럼 장소를 드러내주는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볼게요. 검정사포를 쓰고 똑딱선을 내리면 처음엔 어디에 있었던 거야? 똑딱선인 거니까 배입니다. 배.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배에서 선창가로 내렸네. 양지바른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낯설은 신장로 옆대기에 들어가니, 그리고 지금 선창가에서 어디 간 거야? 신장로 간 거지. 옆대기를 들어가니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내리면 선창가, 들어가니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이 참가하고 노래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있고,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위하고, 신장로로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드러내줄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선의 이동. 시선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며 전개. 근데 얘는 방향성을 띌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띌 수 있어요. 또 의 아니에요.
그냥 입니다. 그럼 방향성을 띈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전, 후, 좌, 우, 상, 하, 원, 근. 원근이 전후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저런 방향성을 띄면서.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 이 작품에서는. 그럼 이제 뭘 봤는지 이제 봐야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대요. 이 이랑은 우리 밭을 보면 이 이랑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무언가를 심죠. 그러면 요것이 이제 고랑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볼록 나온 부분이 이랑입니다.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라고 얘기했으니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리의 허리통을 보고 있는 거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나라 볼 줄 모르나니. 그럼 이번에 뭐 본 거야? 꾀꼬리 보는 거지. 그 꾀꼬리 두 마리를 보고 있네.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울 뿐. 걔 보다 보니까 길도 보여.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산봉우리도 보이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지금 좌우, 그 다음에 뭐 상하, 그 다음에 원근. 원은 이제 멀 원자고 근자는 가까이 근자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이러려면 장면이 돼, 장면화. 어떤 상황이길래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힌트는 산봉우리야. 우리가 산봉우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얘는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 거지. 이래야 산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산봉우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고민해 보면 돼. 그러면 얘는 원근이네.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거에서 먼 거를 보게 되죠. 처음에는 밭에 있는 보리를 본 거야. 그런데 허리를 본다, 가운데 부분을 본다고 얘기를 했으니 가까워야지 가운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지. 멀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잖아.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다가 지금 이제 꾀꼬리를 본다고 했으니까 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것만 봤을 때는 아래에서 위거든. 그런데 나는 거 보다 보니까 지금 뭐가 보여? 길이 보여. 그래 봐봐. 이렇게 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길이 보이냐?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길이 보여? 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저기가 저기 길이 있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길은 바닥에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보여? 산봉우리를 본다는 얘기는 더 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근에 따라서 시상, 가까운 거에서 먼 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장면화가 돼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거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시선의 이동은 뭐로도 설명할 수 있냐면 아니다. 이건 뒤에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넘어갈게요. 병렬. 병렬. 비슷한 구성을 나란히 늘어놓으며 전개. 우리 시를 감상할 때 비슷한 구성이 됐든 비슷한 표현이 됐든 일단 여기서야 비슷한 구성을 나란히 늘어놓으면 전개라고 그걸 이제 병렬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됐든 혹은 비슷한 대상이 됐든 이거를 나란히 늘어놓으면
무조건 묶어서 처리합니다. 묶어서 처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것의 의미를 다 판단할 수는 없어. 거기서 이제 한두 가지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 의미로 나머지 것들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묶어서 처리하면 그 의미나 그 다음에 이제 반응도 동일한 것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묶어서 처리, 그 의미나 반응도 동일한 것. 사실 이 작품에서도 반어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반어를 좀 설명해 볼게. 왜 반어인지. 여기 문장을 봅니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맞자 느려는 대순나무 노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결국 어떻다는 거야? 있지 않대. 어떻다는 얘기야? 내 마음의 고향은 있지 않대. 그게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나 마음의 고향 잃었어. 나 마음의 고향 없어야.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면하고 그 다음 면 보니까 구성이 똑같대. 병렬의 어떤 특징이냐면 이 중에 하나를 빼도 주제를 구현하는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 똑같은 거니까 이 중에 하나 빼도 되는 거지 당연히. 내 마음의 고향 없어. 내 마음의 고향 없어. 내 마음의 고향 없어. 나 고향 잊었어. 이런 거라고. 나 고향 잊었어야. 근데 생각해. 야, 고향을 잊은 사람이 지금 이 고향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나 고향 없어. 나 고향 잊었어야. 그런데 지금 내 고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노란 초가을의 초가지붕, 그 다음에 토란잎, 여름날의 고요한 적막한 뒤란, 그 다음에 추수 끝난 빈 들판, 기적소리. 지금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줬지. 그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왜 구체적일 수 있는 거야? 자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까먹지 않고 하나하나 다 생각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 고향 잊었어. 고향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보면서 반어가 나타나는 거거든. 결국 뭐 한다는 거니? 고향이 없다가 아니라 나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반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반어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쨌든 병렬은 이 중에서 2연 마지막 세 번째를 뺀다고 해도 어떻다? 주제를 구형하는데 지장이 없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상. 사실 이 연상의 범위가 이제 예전에는 조금 좁았는데 최근에는 연상의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에 예를 든 거는 좀 좁은 범위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야. 볼게요. 자유롭게 시상이 떠오른 대로 전개하는데 지금 이 전봉건의 피아노라는 작품 보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예전에 연상의 개념을 설명할 때 조금 좁은 의미에서의 연상은 상당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하다가 무언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또 뭔가가 떠올랐다는 얘기는 당연히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야? 관련성 없이 떠오르지는 않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그 관련성 찾기가 얘는 그나마 좀 있어. 그런데 이제 연상으로 전개되는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연상이 되지? 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볼게요. 피아노래.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그럼 지금 화자는 피아노에 앉은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대. 두 손에서는 지금 물고기가 쏟아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여자는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뭐야? 뭐 하고 있는 거?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연주하는 모습이 뭐랑 유사하다는 거야? 그 손의 모습이 물고기가 튀는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하면 연주는 구체적인 현상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음악을 쓴다, 음악한다라는 얘기는 연주한다를 얘기하지 않아. 연주는 이제 실현인 거지. 보통 음악은 뭘 말해? 악보에다 쓰는 거란 말이야.
음악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소리로 구현한 게 이제 연주가 되는 거고. 그럼 또 어떤 것도 되는 거냐면 이 연주하는 거니까 당연히 악보를 보고서 연주할 거 아니야. 그 악보의 생김새가 어때요? 콩나물 대가리. 이게 지금 신선한 물고기가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연주하는 선율인 거야. 그거를 지금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야. 멜로디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는, 그러니까 만화, 혹시 여러분들 웹툰 만화 보시죠? 거기에서는 음성 지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신나는 건 다 뭐로 표현해? 신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연주한다, 노래한다라고 하면 가사랑 그 다음에 음표를 여기다 그려주잖아. 그러면 아 그거 보고 이게 지금 노래하는 거구나, 혹은 신나는 거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야. 음표에 대한 얘기야. 물고기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현은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물고기 어디 있어? 바다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연상이. 그나마 얘는 물리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아 그럴 수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작품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 작품은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워. 이거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거 뭘 말하는지 모르거든. 어떻게 학생 수준에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봐,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대. 갑자기 이제 파도, 칼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간단해. 피아노 연주를 듣고 그 받은 감동을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좀 생소한 느낌으로. 그런데 최근의 연상은 거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모두 연상이라고 하냐면 유추. 유추도 연상에 해당됩니다. 유추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 유추는 이런 거죠. A, B 두 대상이 있어. 그래서 A의 속성하고 B의 속성입니다. A의 속성을 봤더니 A, B, C, D가 있고, B의 속성을 봤더니 B, C, D가 있어. D, E가 있어. 지금 공통되는 것이 B, C, D, B, C, D가 이렇게 공통되는 거잖아. 두 개의 속성이 같네? 그러니 사람들, B에는 모두 있을 수 있겠다. B에는 A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A에는 모두 있을 수 있겠다. E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유추야. 유사한 속성을 통해서 다른 속성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유추입니다. 그럼 이런 거야. 대표적인 게 사실 비유적, 우리 은유적 표현이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럼 인생하고 올까? 마라톤을 통해서 뭐가 생각한 거야? 인생을 생각한 거잖아. 이런 것들이 유추, 연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상에다가는 유추도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감상을 할 때 사물을 대상으로 시를 쓴다. 그럼 그 사물을 통해서 결국 뭐 했다는 거야? 인간의 삶을 연상했다는 거지. 됐어? 그렇게 되면 설명이 가능하겠죠? 넘어갑니다. 수미상가는 어렵지 않죠? 수미상가는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거야. 그래서 수미상관이 효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미상가 동일하게 일단 같거나 유사한 게 반복된 거잖아. 수미상관은 결국 처음과 끝이 반복이 됐어. 우리 반복하면 뭐 생각해야 돼? 반복하면 아까 시에 운율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운율하면 반복이야. 운율 형성은 무조건 반복입니다. 그럼 시에서 반복하면 두 가지야. 시에서 반복하면 첫 번째는 운율, 두 번째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하면 기본적으로 운율이 형성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강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반복하고 관련되는 건데 안정감이야. 반복되면 안정감 혹은 통일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운이에요. 왜 여운이냐면 예를 들어서 1년하고 마지막 년이 동일해. 1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졌잖아. 근데 마지막 년도 1년하고 똑같네? 그럼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무언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안 이어지고 끝났으니까
여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하면 운율, 강조, 안정감 또는 통일감, 그다음에 여운,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지금 차단한 흑불 끝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것. 이제 유사한 거의 범위가 좀 넓을 수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해. 지금 세 개. 네. 딱 보면 되겠네요. 이미지는 어쩔 수 없네요. 다음 시간에 이미지. 성경우정 풍경 그 다음에 정서의 순서로 전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한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것부터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를 시선의 이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얘를 시선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써주세요.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한다.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한다. 선경 후정을 지금 시선의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 이것이 바로 선경 후정입니다. 볼게요. 주차는 아침밥을 말하는 겁니다. 햇살 피어 이윽한 후 구름 보고, 그 다음에 꽃봉오리 보고, 돌뿌리 보고, 그 다음에 물소리에 이군이죠. 실이다. 지금 봐봐. 보고 듣고야.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반응이죠. 뭐야? 반응 뭐야? 이가 실이다. 그래서 선경, 부정 이렇게. 더군다나 밑에 또 뭐가 나왔어? 서러운 세대여.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으니까. 선경, 부정. 그죠? 그 다음 기승전결 제시. 뭐야?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 다음에 승은 그 상황이 심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 시에서 전환은 뒤집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시험을 못 봤다. 상황이 주어졌어. 시험 못 봤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옥상으로 올라갔다. 전환. 그럼 이제 뒤집어져요. 보통 이제 시험 못 보고 우울한 기분에 옥상 올라갔으니 안 좋은 생각을 하겠지? 전환 뒤집어져야 돼. 옥상에서 뭐 한 거야? 의지를 다졌다.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게 바로 전환이야. 그래서 기승전결. 그래서 상황이 제시가 되고 그것이 심화가 되며 그 다음에 전환. 마무리. 볼까요? 가시리는 본 적 있죠? 볼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인 거지. 물어보는 거야. 너 나 갈 거냐? 버리고. 그래서 1년은 이별의 상황이야. 2년이야.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야, 나 어쩌라고 이거지? 그럼 나 어쩌라고는, 이거는 임에 대한 뭘 드러내는 거냐면, 원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어쩌라고, 너 때문이야. 다시. 너 때문이야, 나 어쩌라고. 이거는 원망이야. 너 때문이야, 나 어쩌라고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는 뭐겠어? 슬픔이야. 그 슬픔이 임에 대한 원망으로 심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3년이야. 전환이야? 그러면 지금 원망인 거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환 3년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럼 잡는다는 얘기야? 안 잡는다는 얘기인 거야? 안 잡는다는 얘기는 이별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나 이별 상황 부정적으로 생각해. 야, 나 어쩌라고. 너 때문이야. 지금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태세 전환해서 그렇지만 보내줄게.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승전환, 기승전결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년은 가시는 듯 돌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재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 시상의 전환도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마지막이죠. 시상의 전환.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새롭게 저기 뒤집어지는 건데,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 부정이야. 그럼 뭐가 돼야 돼? 앞에 있는 상황이 부정이면은 긍정이어야 돼. 앞에 있는 태도가 적극적이야. 그럼 뒤에는 뭐가 돼야 돼? 소극적이어야 돼. 앞에 현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뒤집어져야 돼. 그럼 뭐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야 돼?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어야 되지. 이렇게 돼야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방향이 바뀐. 있어? 봅니다. 첫 번째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지.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의미는 다르죠. 그러나는 역점인 거고 그런데는 전환인 거야. 그런데 시에서 그러나 그런데가 나오면 무조건 세모 쳐주시고 무조건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어떤 방향이 달라지는지를 따져주면 돼요. 앞에서 뭐 얘기해? 슬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아는 까닭에 새 희망의 정수하기. 앞에서는 슬픈 얘기에 뒤에서는 희망 얘기. 그래서 전환.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의 전환일까? 이거 뭐의 전환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보면 돼. 앞에 거는 쉬웠던 거니까 설명한 거고 이거 조금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라. 뭐의 전환일까? 그리고 그 전환되는 부분은 또한 어디일까? 봐봐. 지금 국어를 보고 있는 거죠? 국어가 어떤 건지는 알지? 명태 말린 거. 그래서 지금 국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딱딱한 생각하는, 그냥 뭐가 돼 있어? 딱딱한 생각하니까 딱 이거네. 라떼는 말이야. 꼰대. 지금 국어를 보고서 생각이 딱딱한, 굳은 꼰대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막 그 국어를 보고 야 그래 생각 딱딱하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 딱딱하게 하면 안 되지. 그 생각하는 거야. 느닷없이 국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국어지. 그럼 이거지. 얘는 생각의 방향인 거야. 국어를 통해서 딱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시선이 어떻게 있어? 외부로 향한 거잖아. 그런데 그 시선이 결국 어디로 향해?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향해? 나로 향하게 되는 거지. 나도 국어였구나. 나도 꼰대구나. 라는 거. 그래서 얘는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뒤에 이제 이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이미지, 공부
음감각적 이미지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뭐 이미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지금 이미지 빼고 뒤에 넘보면 이제 서답형 문제가 나오죠. 이미지 빼고 서답형 문제를 해보세요. 너무 많나? 네. 지금 앞에도 서답형 할 거 있잖아. 앞에도 있지 않아? 거기 수사법과 관련해서. 네, 됐습니다. 너무 또 과하게 주면 딱 그거 하나만 해, 하나만.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건 마시고. 네, 그거 몇 쪽이죠? 방금 표시했네. 44쪽까지는 마시고, 거기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 몇 쪽부터? 이미지 다음부터가 28쪽부터인가? 미안해요. 제가 나이 먹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38쪽부터 44쪽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놔두시고, 이제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하라고 한 거 29쪽부터 32쪽 요것만 해오세요. 29쪽부터 32쪽 요것만 해오시면 되겠다. 문법 꺼내주세요.